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모니터 두 대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모니터 두 대요? 네, 왼쪽 화면은 온통 시뻘건색입니다. 막 차트가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패닉 상태로 자산을 집어 던지고 있어요. 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딱 돌려서 오른쪽 화면을 보면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차분하게 악수를 나누면서 수천억 원 단위의 매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약간 역대 최고 수준의 낙관론까지 막 감지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극단적인 두 풍경이 같은 날 같은 국가 경제권 안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시장은 당장 내일 거시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가격을 후려치면서 탈출하는데 다른 한쪽은 오히려 빙하기가 끝났다 이러면서 10년 뒤 청사진을 그리고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와, 진짜 기묘한 디커플링이네요. 네,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현재 자본시장의 진짜 민낯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룰 분석 자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모순되는 두 가지 시장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른바 검은 월요일의 재림이라고 불렸던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큰손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호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주가 지수가 뭐 몇 포인트 빠졌다, 부동산 매입 의향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표면적인 뉴스를 브리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기절을 봐야죠. 맞아요. 이 두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그리고 그 밑에 깔린 투자자들의 상반된 심리와 전력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로 작동하는 게 바로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아, 중동 리스크요? 네.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명확히 말씀드려야죠. 저희는 이 복잡한 중동 분쟁 상황이나 각국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탠스도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저희 렌즈는 오직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충격파가 글로벌 자본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환율을 어떻게 취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산 밸류에이션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재조정하는지 딱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만 집중할 겁니다. 차가운 데이트와 자본의 논리로만 현상을 해부해 보겠다는 뜻이죠. 그럼 먼저 그 시뻘겋게 물들었던 왼쪽 모니터, 그 주식시장의 참상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네, 진짜 퍼펙트 스톰이었죠.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61.57포인트나 증발했어요. 무려 2.97%가 날아간 건데. 와, 3% 가까이 빠진 거네요. 네, 그래서 5,200선의 관신이 턱걸이에서 5,277.35로 마감했습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은 방어선이 얇다 보니까 타격이 더 컸죠. 34.46포인트, 그러니까 3.02%가 빠지면서 1107.05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평균 3% 빠졌다는 건 사실 개별 종목 들어가면 마이너스 7%, 10% 이렇게 찍힌 종목이 수두룩하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초토화된 거죠. 근데 지수 낙폭도 낙폭인데 저는 환율 시장 발작이 더 무섭더라고요. 아, 환율. 그게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내내 요동치다가 결국 4.5연 원 오른 1,513.4연 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1,513원이라는 숫자, 이게 주식시장의 패닉셀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는 지금 이중고의 늪이에요. 주식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원화 기준으로 이미 손실인데 아, 그걸 팔아서 달러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환율이 올라버렸으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수급 데이터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도망치듯이 물량을 쏟아냈군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무려 2조 1,33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와, 2조 원이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네요.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의 움직임이에요. 오히려 샀죠. 네, 외국인들이 던진 그 거대한 물량을 동학개미들이 3,005억 원 순매수하면서 받아냈고 기관도 오후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방어했단 말이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본 거네요. 네, 전 이거 보면서 딱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엄청 큰 복합 쇼핑몰에 불이 났는데 외국인들은 비상벨 울리자마자
아, 큰일 났다 하고 앞다투어 비상구로 딸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와, 지금 저기 불타는 매장 안에 평소에 비싸서 못 사던 명품들 박앤세일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매장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그 박앤세일 매대에 놓인 게 사실은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아, 외국인들이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서 2조 원을 던진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철저하게 매크로 알고리즘이랑 리스크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되게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요. 네, 이란발 긴장이 고조되면 당장 호르무즈 해협 같은 원유 수송로 리스크가 급등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글로벌 유가 상승 압박이 들어옵니다. 아, 유가가 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고? 맞아요. 그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하려던 계획을 미루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초안전자산의 몸값이 확 치솟으니까 외국인들은 굳이 그 환율 변동성 위험까지 안아가면서 한국 시장에 자본을 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할 최악의 확률까지 계산해서 선제적으로 그냥 자금을 빼버린 거예요. 와, 진짜 냉정하네요. 그런데 이 불타는 매장 안의 상황을 좀 더 해상도를 높여서 들여다보면 섹터별로 충격의 크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쏠림 현상이 심했죠. 시장 전체가 막 박살이 나는 와중에도 방산주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장중 강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몰렸단 말이죠. 반사 이익을 본 거죠. 반면에 네이버 같은 대형 IT 기업이나 반도체 주식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이버가 전일 대비 2.59%나 하락해서 20만 7천 원에 마감했어요. 네, 많이 빠졌죠. 보통 우리가 IT나 반도체라고 하면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되게 핵심적인 산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가장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그건 IT란 기술주들이 본질적으로 초장기 듀레이션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장기 듀레이션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이 기업들의 현재 주가는 당장 오래 벌 돈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벌어들일 막대한 미래 수익의 기대감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아까 환율 1,513원,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우려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리라는 게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깎아내리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분모인 금리가 커져버리니까 분자인 미래의 꿈이 아무리 커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순식간에 팍 쪼그라드는 거죠. 와, 확 와닿네요. 거기다 대형 기술주들은 글로벌 공급망이랑 전 세계 소비 지출에 완벽하게 노출돼 있으니까 환율 변동성에도 엄청 취약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먼 미래의 장밋빛 꿈보다는 당장 눈앞에 현금을 쥐어줄 것 같은 에너지나 방산 같은 방어주로 단기 자금이 막 피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방산주랑 에너지주가 올랐던 거군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네. 방산주랑 에너지주가 그렇게 선방을 했는데 왜 시장 전체에 투심을 돌리지는 못하고 결국 3% 가까운 폭락으로 끝난 걸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시장의 체급 구조를 봐야 하거든요. 체급 구조요?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에서 반도체랑 대형 IT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이잖아요. 엄청나죠. 삼전 하이닉스만 해도. 그러니까 이 대형 기술주들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거시경제 파도를 맞고 막 가라앉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방산주라는 작은 쾌속적 몇 척이 전속력으로 달린다고 해서 바다 전체 수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순 없는 겁니다. 아, 쾌속적 몇 척으로는 역부족이다. 네, 결국 오늘 주식시장 데이터는 단기적인 테마의 강세가 시장 전반의 펀더멘털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자본이 철저하게 유동성 공포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환율 1,513원이랑 지정학적 노이즈가 만들어낸 단기 발작 상태였네요. 네, 완벽한 발작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오른쪽 모니터, 다른 세상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2조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거대한 기관 자본들이 단순히 금고 안에 현금으로만 묶여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비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 CBRE 코리아 보고서죠. 맞아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진짜 인지 부조화가 올 정도입니다. 그 데이터가 진짜 오늘 분석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보고서 보니까 국내 기관이랑 큰손 투자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 확대 의향이 무려 74%로 나타났어요.
이게 조사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래요. 74%면 엄청난 수치죠. 아니,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주식시장에서는 이란 사태니 퍼펙트 스톰이니 하면서 세상 끝날 것처럼 주식을 던졌잖아요. 네, 막 1원이라도 손실 줄이겠다고 팔았죠. 근데 주식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한 번 사면 유동화하기도 힘든 부동산을 사겠다는 심리가 역대 최고라니요. 이 엇박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자산군에 따른 투자자들의 시간 감각,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감각이 다르다. 네. 주식시장 모니터 보는 매니저들은 당장 오늘 밤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왔다, 내일 아침 유가 올랐다. 이런 소식에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잖아요. 초단타로 사고팔고 난리도 아니죠. 시간이 되게 짧고 뾰족하게 세팅돼 있어요. 반면에 수천억, 수조원 단위 부동산 움직이는 자본은 시계를 보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한번 자산 매입하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이랑 자본 차익을 노리거든요. 아, 호흡이 엄청 기네요. 그러니까 이 74%의 투자자들은 방자 이번 주 이란 사태라는 노이즈를 뚫고 그 너머에 있는 거시경제의 더 큰 궤적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궤적이라면 금리요? 맞습니다. 금리 안정화 사이클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주식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파도 피하느라 정신없을 때 부동산 투자자들은 2, 3년 뒤 해류가 바뀌는 방향을 보고 그물을 던진다는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예요. 지난 몇 년간 고금리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난 빙하기를 겪었잖아요. 자본 조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거래도 끊기고 가격도 급락했고요. 피바람이 불었죠, 거기도. 근데 이 74%라는 매입 의향이 뜻하는 건 되게 명확해요. 큰 손들이 이제 자본 환원율, 즉 캡레이트 조정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거품이 다 빠졌다는 거네요. 네, 가격 거품 충분히 빠졌고 중앙은행 통화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테니까 지금이 바닥에서 우량 자산 주워 담을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주식 개미들이 단기 박앤세를 노리고 불타는 매장에 뛰어들었다면 부동산 거대 자본은 꽁꽁 얼었던 시장의 해빙기를 정확히 포착해서 노른자위 자산 선점하려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네요. 아주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거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순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해외 거대 자본이 선호하는 투자 도시 순위가 있는데 서울이 역대 최고인 공동 3위에 올랐어요. 싱가포르나 도쿄 같은 전통적인 아시아 금융 허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건데 이건 글로벌 자본이 서울의 공간적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서울에서 뭘 사들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맞아요. 예전 같으면 외국계 펀드 들어오면 집중 팔고 강남 벤처밸리나 광화문 쪽에 그 번듯한 대형 오피스 빌딩? 그런 거 샀잖아요. 네, 무조건 프라임 오피스였죠. 근데 지금은 포트폴리오 구조가 완전히 다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멀티섹터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멀티섹터요? 네, 오피스 넘어서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심지어 호텔까지 막 실물 자산 타겟이 엄청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모니터 사이에 완벽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요? 어떤 거죠? 아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팔아치운 게 어디였죠? 아, 네이버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랑 반도체요. 그렇죠. 미일 불확실성 핑계로 다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그 동일한 성격의 거대 자본들이 가장 열을 올리면서 사들이는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 와, 세상에 방금 소름 돋았어요. 바로 그 IT 기업들이 AI 시대를 주도하려고 무조건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하는 물리적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를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주식 시장에서는 기술 기업들 미래 수익성 못 믿겠다면서 주식을 막 패닉 셀링으로 던지는데 정작 실물 시장에서는 그 기업들이 뿜어내는 데이터를 처리할 물리적 거점을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다. 네, 물류센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 유통기업들도요. 주식시장에선 소비 위축될까 봐 유통주 끌어내리면서 정작 이커머스라는 메가 트렌드의 심장인 하이엔드 물류센터에는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가상 비즈니스는 환율이나 단기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만 그 가상 경제가 현실 세계에 발을 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장기 투자처가 된 겁니다.
야, 그게 멀티섹터의 진짜 의미군요. 가상의 혁신이 막 흔들리는 틈을 타서 큰 손들은 그 혁신이 뿌리내릴 현실의 땅과 건물을 입도선매하고 있었다? 완벽한 통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리스크죠? 자료를 보면 매입 의향이 74%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도 응답자의 45%가 여전히 중앙은행의 금리 방향성을 최대 위험 요소로 꼽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여전히 금리를 두려워하죠. 제 생각엔 이게 되게 모순이거든요. 금리가 언제 얼마나 내려갈지도 불확실한 마당에 수천억 원씩 대출받아서 데이터 센터 짓고 물류센터 사는 거 이거 너무 섣부른 고위험 베팅 아닙니까? 아무리 장기라도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45%의 리스크, 즉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공포야말로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게임 룰을 완전히 바꿔놓은 핵심입니다. 아, 공포 때문에 룰이 바뀌었다고요? 큰 손들이 금리 리스크를 무시하고 무지성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리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랑 투자의 성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 제로금리 시절에는 돈이 워낙 싸니까 아무 부동산이나 사도 유동성 힘으로 다 올랐잖아요. 눈 감고 사도 올랐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대출이자가 무거우니까 철저하게 수익 구조 분석해서 옥석 가리기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 플라이트 퀄리티. 대출 이자 다 감당하고도 확실하게 마진 남길 수 있는 진짜 우량 자산만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선별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단순히 건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 이 물류센터가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미터 거리인가? 입지랑 인프라를 엄청 따지겠네요. 게다가 우량 임차인이랑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나? 이런 퀄리티를 냉혹하게 따지는 거죠. 아, 진짜 깐깐해졌네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코어 자산에는 뭉칫돈이 몰려서 경쟁이 불붙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철저하게 외면받는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가장 확실하게 수익률 방어해줄 최상의 멀티섹터 자산으로만 그 74%의 매입 의형이 집중 폭발하고 있는 거다? 네, 맹목적인 유동성 팽창 시대는 끝났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별적 타격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쫙 맞춰보니까 오늘 우리가 목격한 두 모니터의 엇박자가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큰 그림이 좀 그려지죠. 결국 우리는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1513원이라는 환율 발작에 휩쓸려서 3% 가까이 폭락한 주식시장의 단기적 공포를 받고요. 네, 왼쪽 모니터였죠. 그리고 동시에 거시경제 빙하기가 끝나가는 걸 딱 감지하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단을 데이터와 물류의 중심지로 재편하려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자본 이동, 이걸 함께 목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상반되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글로벌 자본이 각기 다른 시간의 지평선 위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려고 진짜 가장 합리적이고 치열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아,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걸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호가창 들여다보는 단기 트레이더든 아니면 금융시장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평범한 직장인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영향은 다 받으니까요. 이 엇갈린 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걷고 일하고 소비하는 이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와 일자리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눈앞에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경제의 혈맥이 어디로, 왜 흐르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악하는 것.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통찰의 무기일 겁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화두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동 폭성이랑 환율 급등에 놀라서 2조 원 넘는 주식을 막 내던지고 도망가는 바로 그 이면에서 다른 성격의 거대 자본은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투자처로 꼽으면서 도시 곳곳에 데이터 센터랑 물류 거점을 은밀하게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익숙한 건물들 사이에서
10년 뒤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지탱하고 있을 그 멀티섹터 공간은 대체 어디에 자리 잡게 될까요? 아,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겉으로 막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붉은 경고음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 묵직하게 도시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자본의 숨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각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